네, 환율이 올해 안에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환율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환율 부분 그리고 더하기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마이크론 실적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재영 스페셜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6개월 만에 달러 환율이 다시금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400원 넘었을 때는 뭐 올해 말에 1,500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왜 이렇게 급변하는 걸까요? 네, 지금 환율이 올해 6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네. 1,200원 넘어가고 1,300원 넘어가고 1,400원 넘어가는 동안 이거는 예측이 안 된다. 예측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1,200원 넘어가는 환율을 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1,300원 넘어가는 환율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달러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원화도 1,400원까지 올라가게 했는데요. 최근에 또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1,2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1,277원인데요. 네. 오늘도 무려 8원이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은 금리만큼이나 파워풀한 영향을 줘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반도체를 10개 팔더라도 환율이 1,400원일 때는 뭐 일정 수익이 더 부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1,200원대까지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받는 돈은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매출 줄죠.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한번 좀 오늘 분석을 해보고요.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강세를 이끌은 세 가지 요인 그럼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달러죠. 달러 강세. 네. 올해 달러 3분기에는 약세. 누가 뭐라고 해도 킹 달러라고 했잖아요. 킹 달러. 네. 정말 킹 받는 일이었어요. 달러만 혼자 올라가고 맞아요. 유로와 파운드, 엔화, 위안화 네. 이런 것들은 다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쵸.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최저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미국이 긴축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지금 75bp씩 4번 올렸나요? 네. 4번. 400bp 올렸죠? 네, 올해. 400p 네.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쪽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미국보다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러면 돈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를 계속 사게 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10월경부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와 달러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채 금리와. 10년물의 고점이 10월 21일이었고 공교롭게도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긴축을 빠르게 하면 네. 경기가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거고 네. 내년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금리 상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금리 차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는데 그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 속도 둔화가 달러의 약세를 가지고 왔고 뭐 달러 약세니까 우리 원 달러 환율이잖아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 네.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저희가 원래 이거 이제 강세 배경을 세 개를 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첫 한번-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싹 번지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일본이죠. 일본 최근에 네. 있었던 BOJ의 결정 이번 주에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환율 시장에 영향을 네. 미쳤죠. 점심 시간에 화들짝 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화들짝 거예요.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속보에 뜨면서 그때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시간 쉬죠, 있잖아요. 한 시간. 네, 1시간 쉬는데 점심 시간 끝나자마자
플러스였던 주가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고. 그 얘기는 잠시 네. 후에 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시 순서대로 돌아와서 순서대로 갈까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지금까지 올렸던 기조를 꺾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 그러니까 중국이 좀 다시 문을 열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강세가 다시 펼쳐졌다라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원화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중국의 프락시 통화라고, 대체 통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중국 돈은 사실 바꾸기도 어렵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통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데가 어디야? 중국이랑 무역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한국이네. 그럼 한국 돈 가지고는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위안화와 원화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과 이제 무역 제일 많이 하고 네. 서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잖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에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위안화가 최근에 좀 강세로 전환된 계기는 방역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경제 상황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15일 날 발표된 중국의 소매 판매는요. 마이너스 5.9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3.9가 나와서 네. 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떨어졌죠. 좋아졌습니다. 11월 달에는. 12월 달은 어떻게 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사실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가 잘 될 때는 한 GDP의 한 6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GDP의 60%를 차지하던 소비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성장률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뭐 정말 웬만치 잘 되지 않는 이상 네.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살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역을 풀어줘야죠. 집에서 못 나오는데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거기도 이제 한계가 있죠. 네. 인터넷으로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 죄송해요. 네, 그거는 이제 한 2032년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방역이 소비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다라는 게 소매 판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소비를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사실 소비가 갑자기 살아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도 약간 올 초에 그 거리두기 해제하고 나서 조금 조심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더 극대화됐습니다. 이제 완화해줘도 사람들이 서로 조심. 서로 조심해서 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뭐 이동량 지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막 구글에 뭐 이동량 지표 막 이런 것들 많이 트래킹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주식이라는 건 미리 반영을 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은 경기가 살아날 거야. 결국은 그런 경로를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선진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처음에는 조금 둔화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소비가 늘어나더라.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산타랠리 많이 기다렸는데 뭐 안 오겠죠, 뭐.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전 기대 안 합니다. 춘절 랠리. 춘절랠리. 왜냐면 지금 중국은 소비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의 소비가 살아나는 가장 큰 행사가 춘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여행 가서 돈을 많이 쓴다든지. 다들 마음 먹고 계실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이제 고향 가겠다, 친척들 만나겠다, 가족 만나겠다. 뭐 2021년도에 막 그랬잖아요. 돈이 좀 있고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니까 소고기나 이런 거 동이 나서 그쵸. 못 사갔잖아요. 그런 소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소비가 개선되면서 좀 지수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 나올 수 있고요. 일본.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긴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거죠. 내년 3월에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납니다. 구로다 총재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뭐 말은 많았는데 그래도 3월 지나고 본인의 임기 끝나고 다음 대직자가 다음 사람이 이제 긴축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번 주 BOJ에서 긴축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음.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요 지금 차트에 보이듯이 시장 열리자 그 결정 나오자마자 환율이 3% 급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세, 엔화 강세. 그다음에 저거 오른쪽은 미국 그 일본 10년 국채인데 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약세를 더 유발을 하고 네. 원화의 강세를 좀 유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원화 강세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면은 최근에 원화 강세 나타났을 때 시장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하는 해 통화정책 발표를 할 때 원화의 약세가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다시 이렇게 강세로 뭐 1,200원대로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 굳이 금리를 많이 올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정화될 수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4분기 실적 단기간에는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분기 말에 환율이 1,430원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 지금 현재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그만큼 수출 실적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출주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수출주라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주가 빠질 수가 없는데 마이크로 실적 발표 이번 새벽에 나온 거 보면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어요. 네. 향후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낮춰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하고 좀 영향 보자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이크론은 매출이 47% 감소했고 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내년 1분기엔 더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12월 1, 2월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 돼야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생산 조절에 따라서 재고 일수는 다음 분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네. 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진짜 이제 다음 분기에 재고를 보고 네. 2분기에 재고가 감소하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반등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하락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가 재고의 저점이다라고, 상반기가 저점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걸 한번 믿어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공조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감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도 좀 약간 씁쓸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나눠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